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도 기술도 아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급등의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이상민, 출판사는 북웨이브입니다. 이 책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읽고 그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과 습관,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쉽게 잘 풀어낸 책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 꾸준한 수익을 내는 좋은 습관과 마인드, 중반부에 수급에 대한 이해와 원리, 후반부에 수급 맥점과 실전 예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공통점. 나는 약 10년의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의 매매 습관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먼저 손실이 반복되는 투자자의 특징부터 이야기해보겠다. 그들의 매매를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사용하는 투자 방법을 보면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어떤 날은 돌파 매매를 한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순간을 보고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 또 어떤 날은 재무제표를 분석해 가치 투자를 한다. 누군가가 좋다고 이야기한 종목을 따라 매수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눌림목 매매를 시도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주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이런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익이 나는 투자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매우 분명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하나의 투자법을 꾸준히 반복한다. 2. 한 종목을 여러 번 매수한다. 수익이 나는 투자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된 방식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다.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을 오랜 시간 반복한다는 것이다. 투자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신이 확신하는 매수 방법을 몇 년 동안 반복한 사람이 결국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나는 한 가지 투자 철학에 도달하게 되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분석 능력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일관성이 있는 투자 방법은 안정성을 만든다. 그리고 안정성이 쌓이면 신뢰가 생긴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반복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가 큰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하지만 누구나 꿈꾸는 단기간의 몇 배의 수익은 대부분 우연에 가깝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우연히 얻은 큰 수익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수익이다. 우연한 100%의 수익보다 확실한 1%의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 자신이 반복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미 수익의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특별한 비밀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자신만의 매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오랜 시간 반복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것이다. 매일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가? 나는 일관된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억대 수익 투자자들의 3가지 습관. 시장을 오래 경험하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점이다. 화려한 말도 없고 과장된 확신도 없다. 대신 공통적으로 아주 단순한 원칙을 반복해서 지킨다.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매매는 더 단순해지고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그들이 지키는 원칙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다. 첫 번째 습관, 기회보다 기준을 먼저 만든다. 그들은 기회를 찾기 전에 먼저 기준을 만든다. 어떤 조건에서만 매수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떤 구간에서는 무조건 쉬어간다.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이 움직일 타이밍과 절대 움직이지 않을 타이밍을 구분한다. 그들은 시장이 열려있는 모든 시간에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루 혹은 한 달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구간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쉬는 것도 투자의 일부다. 하지 않는 매매가 가장 큰 수익이다. 이런 기준이 없는 투자자는 뉴스에 흔들리고 급등에 끌려가고 남의 수익에 조급해진다. 반면 기준이 있는 투자자는 기회가 와도 자신의 조건이 아니면 과감히 패스한다. 이 차이가 쌓이면서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 두 번째 습관, 수익보다 손실을 먼저 관리한다. 고수익 투자자들을 관찰하면 의외로 수익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손실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매매에서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이 질문이 항상 먼저 나온다. 그들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최악의 상황을 계산해 둔다. 그리고 그 손실이 자신의 계좌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매매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일반 투자자는 손실을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손절을 미루고 물타기를 고민하다가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진다. 반면 투자 고수는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업에서 인건비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이듯 트레이딩에서는 손절이 곧 비용이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손실에는 미련이 없다. 오히려 계획된 손절은 잘한 매매로 평가한다. 이 사고방식이 그들의 계좌를 지켜준다. 큰 수익은 계좌가 살아있어야만 가능하다. 한 번의 대형 손실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세 번째 습관, 매매 후 반드시 복귀한다. 트레이더들의 매매는 매수와 매도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과정은 매매가 끝난 뒤에 시작된다. 그들은 반드시 복귀한다. 수익이 나도 복귀하고 손실이 나도 복귀한다.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판단은 기준에 맞았는지, 중간에 감정에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질문을 기록으로 남긴다.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남긴다. 이 지루한 복귀 과정이 실력을 만든다. 고수익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정보도 천재적인 감각도 아니다. 기준을 먼저 세우고 손실을 관리하며 매매를 복귀하는 이 세 가지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할 뿐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준다. 저자님의 말처럼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일관성에 있습니다. 본인의 매매에 대한 일관성과 재현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즉 다음에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의 영역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등하는 주식에 추격 매수를 했는데 장이 좋아서, 흐름이 좋아서 연속 상한가나 큰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내게 된다면 이건 운의 영역이지 절대 실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매매는 일관성이 없는 매매고 다음에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재현성이 없는 매매에 속합니다. 항상 일관성 있는 매매, 그리고 재현성 있는 매매를 반복하는 것이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늦는가? 개인은 설명과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해가 되어야 들어간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늦어지기 쉽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로 인한 가치 판단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관은 구조를 본다. 개별 종목의 가치 평가도 보지만 섹터의 흐름과 자금 이동, 반복되는 패턴을 본다. 기관은 불확실한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 자리를 만든다. 외국인 역시 구조를 본다. 환율, 금리, 정책, 국가 단위의 자금 흐름을 본다. 그래서 개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들어오고 나간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큰 돈은 논리보다 자리를 먼저 찾는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자리, 아직
관심이 적은 자리, 아직 설명이 부족한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움직임은 시작되고 논리는 나중에 붙는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이 뉴스이다. 호재 뉴스가 떴으니 이 종목 이제 오르겠지? 하지만 뉴스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개인들은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추천을 받고 판단한다. 이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렇게 얻은 정보가 항상 결과라는 점이다.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누군가는 알고 움직였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가장 빠른 신호는 뉴스가 아니라 돈의 이동이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뉴스가 붙는다. 개인이 정보를 보고 움직이는 이유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신은 보통 가격이 오른 뒤에 생긴다. 뉴스가 많아지고 설명이 풍부해지고 주변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확신이 생긴다. 그런데 그 시점은 대개 수익 구간의 일부가 이미 지나간 시점이다. 시장에서 이해는 늦고 확신은 더 늦다. 따라서 확신 구간은 안전 구간이 아니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구간이 된다. 시장은 확률의 세계다. 확정된 답을 원할수록 타이밍은 늦어진다. 저자님의 말처럼 개인들의 확신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 가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순간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은 모두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모두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기회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확실한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타이밍이 항상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확실함에서 확실함으로 돌아서는 그 초입의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함 속에서 기회를 기다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불확실한 순간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눈이 길러지게 됩니다. 나는 불확실한 순간에서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알려주는 급등의 알고리즘. 수급은 오직 세 가지로 구성된다. 누가 사고 있는가, 얼마나 사고 있는가, 얼마나 오래 사고 있는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이 숫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수급이다. 돈이 움직이는 순간 그 흔적이 바로 숫자로 찍힌다. 그래서 수급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른 언어다. 불이 나면 연기가 먼저 보인다. 수급은 연기이고 뉴스는 불꽃이다. 연기를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외국인은 종종 귀신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항상 오를 종목을 먼저 알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은 종목 하나하나를 잘 고르는 집단이 아니다. 외국인의 기본 사고 단위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다.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한국 비중을 늘릴까? 신흥국 비중을 줄일까?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는 대개 지수와 대형주에 반영된다. 외국인은 개별 중소형 종목의 미래를 예측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는 종목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일까? 정답은 기관이다. 기관 투자는 평가를 받는다. 매달, 매분기, 매년 성과가 공개된다. 수익을 못 내면 자금이 회수되고 팀이 해체된다. 그래서 기관은 종목 하나하나에 진지하다. 개별 종목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기관은 숫자와 구조를 보고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기관은 큰 돈을 굴린다. 큰 돈은 한 번에 다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눠서 조용히 연속적으로 산다. 이 연속성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신호이다. 대시세 종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강한 상승, 즉 3배 이상 오르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다. 반드시 강력한 수급이 먼저 들어온다. 주가는 결국 큰 손이 만들어낸다. 개인의 기대가 아니라 큰 자금의 이동이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대시세 종목의 수급 패턴이라고 부른다. 1단계, 정보를 먼저 아는 집단의 선행 매수. 가장 먼저 매수하는 집단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업 내부 사정에 가까운 사람들, 경영진과 연결된 네트워크 혹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일부 집단은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자금을 투입한다. 2단계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의 본격 진입. 그 다음 흐름을 만드는 주체는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다.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과 같은 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수하지 않는다. 정보력, 네트워크,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확률이 높은 구간에 큰 돈을 투입한다. 특히 이들이 매수할 때 중요한 특징은 연속성이다. 하루 이틀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수급이 아니다. 며칠에 걸쳐 때로는 몇 주 동안 꾸준히 매수가 이어진다. 그래서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의 수급이 강력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체크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수급은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시장에 드러나지 않는 변화, 실적 개선, 산업구조 변화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형주일수록 이 단계의 의미는 더 커진다. 중소형주는 기간 수급 하나로도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의 가세. 기관이 먼저 길을 만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외국인 수급이다. 특히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크다. 공격적인 기관 매수로 주가 흐름이 명확해지면 그 흐름을 인식한 외국인의 프로그램 자금이 유입된다. 이 단계부터 주가는 눈에 띄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구간도 이 시점이다. 이미 상승이 시작됐고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중요한 전략 포인트는 여기다. 개인은 가장 처음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공격적인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들어오는 초기 상승 구간에 진입해 그 이후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대시세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항상 수급이라는 발자국을 남기고 움직인다. 수급을 잃는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자금의 방향을 따라가는 일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집단의 선매수가 들어가죠. 이거를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거죠.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그 정보를 활용하려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집단이 선침해에 들어가고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상승 초입 구간에 이렇게 매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돈 냄새를 맡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쌍끌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이때쯤 되면 이제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도 돈 냄새를 맡고 이때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확인하고 들어가서 추가 상승분을 먹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꼭대기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련한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구간에 따라 들어가는 거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보면서 냄새를 미리 맡고 이쪽에서 미리 들어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에는 거의 들어갈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큰 돈의 유입이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살 붙을 때 이럴 때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이 중간쯤에 들어가서 상승분을 취하고 나오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가 이때 들어가는데 반대가 될 수 있죠. 외국인이 먼저 들어가고 기관이 나중에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시세 종목의 수급 패턴이 이제 확률적으로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자가 가세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기관의 매매 패턴을 이용한 수급 매매법. 개인은 기관 수급에 주목해야 한다. 개인은 오늘 사고 내일 팔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은 다르다. 기관은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운용한다. 이런 돈은 하루 만에 사고 하루 만에 팔 수 없다. 이것이 기관 매매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큰 돈은 조용히 들어올 수 없다. 아무리 조심해도 차트와 수급에 흔적이 남는다. 마치 코끼리가 지나가면 풀밭이 눌리는 것처럼 기관의 매수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기관은 왜 연속 매수를 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하루에 너무 큰 돈을 매수하면 가격이 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하루 거래 대금이 50억 원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어떤 기관이 500억을 사고 싶다면 하루 만에 다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결국 자신이 사야 하는 가격도 올라가니 불리해진다. 그래서 기관은 이렇게 움직인다. 오늘, 내일, 모레 나누어서 산다. 이 흐름이 바로 연속성이다. 기관의 연속 매수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전략이며 의지다. 이 신호를 읽는 것이 바로 수급 매매의 핵심이다. 현대로템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2026년 3월 24일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4월 2일부터 이렇게 큰 뭉텅이로 이렇게 따라서 사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트로 나가보면 3월 24일이 바로 이때입니다. 폭락이 나오고 다음날 3월 24일 날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3월 24일부터 4월 초까지 연속적으로 기관이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월 2일부터 외국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기관 수급이 쭉 늘어나고 있죠. 이쪽부터 사모았다는 거죠. 계속 사모으고 있죠. 바로 요때부터 계속 사모으고 있고 외국인의 큰 덩이는 바로 이런 구간들에 들어왔던 거죠. 4월 2일부터 8일까지 4월 2일부터 8일 이렇게 횡보 구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고 저점 구간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목표가는 알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27만 원 구간이 되겠죠. 27만 원 구간에서 어쨌든 차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런 구간에 들어와서 짧게 이런 구간에 수익 실현하고 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들어올려서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들의 최종 목표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이렇게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이런 흐름이 발생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3대장의 특징을 파악하라. 기관을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된다. 기관은 하나가 아니다. 기관은 서로 목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매매 방식도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을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우선 수급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세 주체를 알아보자. 1. 사모펀드 2. 투신 3. 연기금. 사모펀드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 마치 위험한 작전 세력처럼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본질은 단순하다. 그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절대 수익이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수익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수가 마이너스 20%인데 사모펀드의 수익도 마이너스 20%라면 그것은 실패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인다. 사모펀드의 수급이 포착되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된다. 사모펀드의 특징 1. 빠른 의사결정 2. 강한 수익 압박 3. 공격적인 진입과 이탈 4. 짧은 회전. 투신은 투자 신탁의 줄임말로 펀드 매니저들이 일하는 곳이다. 대부분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자산운용사, 즉 투신에 소속되어 있다. 투신의 목표는 절대 수익이 아니라 상대 수익이다. 시장을 이겼는가, 다른 펀드보다 성과가 좋은가가 투신의 성적을 가르는 기준이다. 투신이 지수만 따라가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굳이 투신에 수수료를 줄 필요 없이 ETF를 사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신은 반드시 개별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투신의 연속 매수는 그 종목을 성과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의미다. 투신의 특징 1. 분기, 연단위 평가 2. 경쟁 구조 3. 개별 종목 집중 4. 중단기 성향. 연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집단이다. 연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금의 규모다. 연기금은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이들의 목표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안정성이다. 그래서 연기금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운용 비중이 높다. 연기금의 움직임은 단기보다 중장기 방향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 연기금의 특징 1. 매우 큰 자금 규모 2.
느린 매매 속도. 3. 방향성. 4. 중장기 흐름 형성.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이 세 집단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해야 그들의 수급이 읽힌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는 단기적이고 공격적이며 시장에 민감하다. 투신은 개별 종목에서 승부를 본다. 연기금은 느리지만 방향을 만든다. 세 집단을 제대로 구분하는 순간 시장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비율이 중요한 이유. 주식시장은 결국 자금의 크기가 곧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개인이 아무리 정확한 판단을 했더라도 자금의 규모가 작으면 시장을 움직일 수 없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며 이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방향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개인의 관심이 아니라 큰 자금이 그 종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매수 여부가 아니라 매집의 지속성과 비율이다. 하루 이틀의 순매수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에 걸쳐 꾸준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가다. 매집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점차 강한 손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종목의 수급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흔들리기 쉬운 자금이 빠져나가고 인내심 있는 자금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이 누적되면서 종목의 체질은 점점 단단해진다. 매집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주가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 1. 주가 하락이 둔화된다. 2. 매집으로 인해 유동 물량이 줄어든다. 3. 가격 탄력성이 커져 상승이 급속화된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하락의 둔화다. 과거에는 작은 매도에도 쉽게 밀리던 종목이 유사한 조건에서도 점차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매물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시장에 풀려있던 물량이 줄어들지만 이를 받아내는 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구간은 대체로 지루하고 눈에 띄는 상승이 없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축적의 구간이다. 이후 단계에서는 가격의 탄력성이 달라진다. 유동 물량이 줄어든 종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에도 가격이 빠르게 반응한다. 차트는 가벼워지고 눌림은 짧아지며 상승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기술적 흐름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매집이 존재한다. 즉, 차트는 결과이고 매집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다. 결과만 보고 추격하는 투자자는 항상 불리한 가격에서 진입하게 되고 원인을 먼저 잃는 투자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기다릴 수 있다. 이제 실제 종목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비율이 주가 상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수급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집이 이루어진 가격대의 기준을 잡는 것이다. 현대로템 차트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구간의 최저점 24,400원과 최고점 67,500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격의 중간값을 계산하면 해당 구간의 평균 매집 단가 46,450원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평균 가격은 이후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 된다. 갈색이 기간 보유인데 24,000원, 25,000원 부근부터 갈색이 올라가고 있죠. 이때 매집이 바로 기관이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4,000원부터 여기 보면 갈색이 이때부터 꺾이고 있죠. 이제 68,000원, 9,000원, 24,000원부터 69,000원까지 해서 이 중간값이 바로 46,000원 부근입니다. 이 중간값을 평균 매집 단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매집 단가가 46,000원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유동 주식수를 확인한다. 현대로템의 유동 주식수는 7,228만 4,225주이며 키움증권 기준으로 0919
기업 분석 창에 들어가면 유동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계산한 평균 가격 46,500원을 곱하면 유동 주식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다. 이제 현대로템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은 여기 하단에 이쪽에 보면 유동 주식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유동 주식에 곱하기 평균 그 중간값을 곱하면은 약 3조 3,576억이 됩니다. 유동 주식 시가총액 3조 3,576억 원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의 총 규모를 의미한다. 이 기간의 외국인과 기간의 순매수 금액을 합치면 약 9,208억이다. 이는 단순한 매수 규모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 물량을 얼마나 흡수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수치다. 이제 매집 비율을 계산해보자. 9,208억 나누기 3조 3,576억 원 하면 0.27이 된다. 즉 27% 수준의 매집 비율이 형성된 것이다.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유동 물량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를 흡수했다는 뜻이며 이는 종목의 수급 구조가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현대로템은 이후 평균 가격 대비 400%를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는 매집이 강하게 이루어진 종목이 얼마나 큰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수급 맥점을 찾는 방법. 수급 맥점이란 시장의 큰 자금, 다시 말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특정 종목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차트보다 먼저 상승 종목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히 매수가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규모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큰 돈이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 하루 단위의 자금 유입만으로는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는 일주일 단위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대형주는 배가 크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 대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흐름이 길고 강하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하루 0.3%의 기준이 아니라 일주일 기준 1% 이상의 자금 유입을 수급 맥점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개념을 SK하이닉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에는 약 2조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유동 주식 수는 약 5억 3,584만 주이며 종가 3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동 주식 시가총액은 약 177조 원 수준이다. 대형주의 경우 일주일 동안 유동 주식 시가총액의 1%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177조 원의 1%는 약 1조 7,700억 원이다. 즉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1조 7,700억 원을 넘는다면 단순한 매수를 넘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강력한 자금 유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계산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통 물량에다가 종가를 곱하면은 177조가 됩니다. 그리고 수급 맥점의 기준은 이런 유동 주식 시가총액의 1% 이상이 들어오면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돈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유동 주식 시가총액의 1% 이상의 큰 자금이 들어오면 수급 맥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자님은 얘기합니다. 177조 원의 1%는 1조 7,700억 원이죠. 2025년 9월 8일부터 5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약 2조 2천억 원이었다. 우리가 설정한 기준인 1조 7,700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유입은 단순한 매수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방향을 잡았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이 지점이 바로 대형주에서 발생하는 주간 수급 맥점이다. 5거래일 동안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 앞부분에도 일단 돈이 들어왔죠. 9월 2일부터 거의 9월 18일까지 연속적인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이때도 기간이 쭉 들어왔고요. 거의 양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거래일 사이에
어쨌든 약 2조 2천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구간입니다. 9월달이죠. 자, 9월달 초부터 해서 쭉 들어왔죠, 돈이. 바로 요 구간인 거죠. 바로 요 구간에 외국인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해낸 거죠. 이거를 이제 일봉을 멀리 당겨보면은 이 대시세의 상승 초입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인 거죠. 요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방향을 바꾸는 큰 돈이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이게 바로 저자님이 얘기하는 수급 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짓는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아주 집중적으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 수급 맥점을 파악하면은 이런 대시세의 초입 구간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의미 있는 수급, 큰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이 신호의 신뢰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동주식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에 수조 원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한 테마나 단기 이벤트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규모의 자금은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대형기관 등의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주가의 중장기 상승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 시장은 언제나 결과보다 원인이 먼저 움직인다. 가격은 결과이고 수급은 원인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급등 종목이 보이기 시작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